최영철 회장은 아들의 묘를 찾아갔다. 오늘이 아들의 기일이기 때문이다. 죽은 아들 묘비에 어떤 학생이 울고 있었다. 아빠, 나 연세대에 합격했어요. 분명 아빠라고 했다. 이것을 들은 최영철 회장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학생은 누구시길래 남의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요? 그 말에 깜짝 놀란 학생은 울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 무슨 사연일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택가 새벽 5시 최영철 회장의 침실에 알람이 울린다. 72세의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다. 식탁에는 가정부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놓여 있다. 흰쌀밥,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최영철은 혼자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든다. 30년을 일군 영철식품 회장의 아침치고는 너무나 쓸쓸한 풍경이다. 오늘은 12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 최민수의 기일이다. 최영철이 밥을 씹는지, 모래를 씹는지 모를 표정으로 꾸역꾸역 숟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오빠, 우리 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요란한 목소리가 들린다. 화려한 명품 핸드백을 든 사촌 누이 최미숙이 들어선다. 60대 중반이지만 성형과 관리로 젊어 보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 뒤를 이어 조카 강민재가 따라 들어온다. 삼촌, 안녕하세요. 강민재가 90도로 허리를 굽힌다. 하지만 눈빛은 집안 곳곳을 훑고 있다. 최영철은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을 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오빠, 오늘 민수 기일이잖아. 우리가 제사 준비 도우려고 왔지. 최미숙의 눈동자가 거실에 고가 도자기들과 안방 쪽 금고를 향해 빠르게 굴러간다. 최영철이 젓갈을 씹으며 낮게 으르렁거린다. 제사는 내가 알아서 한다. 강민재가 얼른 최영철의 옆으로 다가와 물컵에 물을 따른다. 삼촌,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요즘 삼촌 건강 생각해서 좋은 한약 알아보고 있어요. 최영철은 물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최미숙이 식탁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연다. 오빠, 그나저나 민재가 이번에 손 뗀 그 냉동식품 유통 사업 말이야.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이 좀. 민수 생각해서라도 조카 하나 살려줘야지. 최영철의 숟가락질이 뚝 멈춘다. 죽은 아들의 이름이 돈 타령의 수단으로 나오자 최영철의 눈썹이 꿈틀거린다. 강민재가 최영철의 다리에 매달릴 듯한 기세로 덤벼든다. 삼촌, 진짜 이번만요. 민수 형 목까지 제가 다 할게요. 최영철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두 사람의 얼굴을 노려본다. 아들이 죽은 날조차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핏줄들. 최영철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리꽂는다. 탕, 이놈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최영철의 호통이 천둥처럼 터진다. 민수 이름 팔아 돈 뜯을 궁리만 하는 것들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최영철이 물컵을 집어 현관 쪽으로 던진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난다. 강민재가 최미숙의 팔을 잡아 끈다. 엄마 나가요. 빨리. 내 팔자야. 오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최미숙이 악다구니를 쓰며 밀려난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최영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쥔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주머니에서 혈압약을 꺼내 물없이 삼킨다.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지시한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 아무도 들이지 마. 잠시 후 최영철은 차고로 향한다. 평소 타던 최고급 제네시스 대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검은색 소나타에 시동을 건다. 이 차는 최민수가 첫 직장 월급을 모아 선물했던 차다. 오래된 엔진이 덜컥거린다. 최영철의 눈가에 물기가 어린다. 조수석에는 민수가 좋아했던 단팥빵 몇 개가 담긴 봉투를 놓는다. 차가 저택을 빠져나온다.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다. 민수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최영철은 울산광역시 달천공원묘지로 향한다. 1시간을 달려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 비에 휩싸여 있다.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려 하지만 거센 바람에 우산이 뒤집힌다. 제대로 펴지지도 않은 우산을 머리 위에 얹은 채 최영철은 진흙탕이 된 산길을 비틀거리며 오른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멈출 수 없다. 한참을 걸어 최민수의 묘역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상하다. 아무도 찾을 리 없는 그곳에 검은 형체 하나가 웅크리고 있다. 최영철은 걸음을 멈춘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다. 아주 작고 여린 체구의. 가까이 갈수록 형체가 분명해진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다. 여학생은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받으며 묘비를 끌어안고 있다. 최영철은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다가선다. 여학생의 가느다란 어깨가 격하게 들썩이고 있다. 흐느끼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린다. 그리고 여학생의 목소리가 최영철의 귀에 파고든다. 아빠, 나왔어. 비 오는데 와서 미안해. 최영철의 발걸음이 멈춘다. 아빠가 그랬잖아. 우리 은지는 똑똑하니까 꼭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나 그 약속 지켰어. 여학생이 교복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려다 다시 품속에 넣는다. 나 연세대 합격했어. 장학금 받아서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 이제 하늘에서 엄마랑 편히 쉬어. 나 걱정하지 말고. 아빠라는 단어가 최영철의 심장을 쥐어짠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들고 있던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 툭! 갑작스러운 소리에 여학생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린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겁에 질린 여학생의 눈과 넉나간 최영철의 눈이 마주친다. 여학생은 최영철을 그저 험상궂은 어른으로 본다. 무단 침입으로 쫓겨날 거라는 공포가 엄습한다. 죄송합니다. 여학생이 사색이 되어 일어선다. 최영철은 너무 큰 충격에 입이 얼어붙는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정말 죄송해요. 나쁜 짓 하려던 게 아니에요. 여학생이 허둥지둥 가방을 챙긴다. 가방이 진흙탕에 구르지만 챙길 겨를 없이 뒷걸음질을 친다. 최영철이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뻗는다. 잠깐. 학생, 기다려라. 하지만 여학생에게는 더 큰 공포만 줄 뿐이다. 다시는 안 올게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여학생이 몸을 휙 돌려 빗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도망친다. 최영철은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떼지만 충격으로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거기 서라. 애야. 최영철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힌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여학생. 최영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묘비 앞으로 기어간다. 바닥을 내려다보다 무언가를 발견한다. 여학생이 흘린 물건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다. 접혀있던 종이 한 장과 낡은 지갑 하나. 최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집어든다. 이게 대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젖은 종이를 펼친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비가 쏟아진다. 최영철의 거친 손가락이 빗물에 젖어 찢어질 듯 위태로운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친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으며 최영철은 종이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려 눈을 부릅뜬다. 종이는 이미 물을 잔뜩 먹어 흐물거렸지만 굵은 명조체로 박힌 두 글자는 최영철의 망막에 불로 지진 듯 선명하게 박힌다. 합격.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이은지. 최영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방금 전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던 여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돈다. 아빠와의 약속을 지켰다던 그 절절한 외침이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영철은 본능적으로 젖은 합격증을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는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빗방울 닿지 않는 그곳에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물건으로 향한다. 진흙탕에 반쯤 파묻힌 낡은 가죽 지갑이다. 가죽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해지고 모서리가 다 다른 지갑. 최영철의 손이 심하게 요동친다. 지갑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지갑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다. 하지만 투명한 신분증 칸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최영철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다. 오래되어 누렇게 색이 바래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투명 테이프로 이어붙인 흔적이 역력한 흑백 사진이다. 최영철은 숨을 헐떡이며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눈앞으로 가져간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영철이 활짝 웃고 있다. 그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린아이. 바로 죽은 아들 최민수다. 최영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빗물과 뒤섞인다. 이 사진은 최영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증거다. 15년 전 그날 만삭의 여자를 데려온 최민수에게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최영철이 직접 찢어버렸던 바로 그 사진이다.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졌던 그 사진 조각들을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몰래 주워 담아갔다는 사실을 최영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최영철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낸다. 민수야. 테이프 자국이 덕지덕지 붙은 사진은 찢어진 부자의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보려 했던 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처럼 보인다. 이 어린 소녀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찢어진 사진을 아빠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왔다는 사실에 최영철은 무너져 내린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의 뒷면을 돌려본다. 삐뚤한, 아마도 초등학생 시절에 썼을 법한 어린아이의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운 할아버지. 그 한 줄의 문장이 최영철의 가슴을 난도질한다. 그리운 할아버지라니. 최영철은 아들을 내쫓고 손녀의 존재조차 모른 채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빗물이 고인 진흙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흙탕물이 양복 바지를 적시고 무릎을 파고들지만 최영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울부짖는다. 민수야. 민수야. 이 못난 애비를 죽여라. 내가 죽일 놈이다. 천둥 소리보다 더 처절한 최영철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공원묘지를 가득 채운다. 평생 돈과 자존심만을 믿고 살아왔던 최영철의 철옹성이 찢어진 사진 한 장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한참을 빗속에서 오열하던 최영철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간절함만이 가득하다. 찾아야 한다. 내 새끼.
내 핏줄을 찾아야 해.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사진을 쥔 손만은 절대 놓지 않은 채 산을 내려온다. 차에 도착한 최영철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뒷좌석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든다. 터치하는 손가락이 빗물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오타가 나지만 최영철은 기어이 비서실장의 번호를 누른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대기 중입니다. 당장 찾아. 지금 당장. 최영철의 고함 소리에 수학이 넘어가 잠시 침묵한다. 최영철이 쉰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명령을 내린다. 이은지다. 이름은 이은지야. 연세대 합격생 명단을 뒤지든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넣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찾아내.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어떤 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손녀다. 죽은 민수놈 딸이란 말이다. 오늘 안에 당장 거처랑 연락처 알아내. 못 찾으면 너희 다 해고야. 알았어? 최영철은 비서실장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를 본다. 15년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얼굴이 보인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15년 전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킬 때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시동을 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앞 너머로 최영철은 아들의 환영을 본다. 자신이 찢어버린 사진을 주워 담아 나가던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려 시야를 가린다. 민수야, 내가 나한테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아픈 숙제를 남겨두고 떠나다니. 핸들을 꽉 잡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낸다. 아들이 자신 모르게 가정을 꾸리고 척박한 세상에 홀로 핏줄을 남겼다는 사실에 감격과 회한이 교차한다. 집에 도착한 최영철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중 나온 가정부들을 모두 물리고 서재로 들어간다.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이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을 적시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책상 위에 찢어진 사진과 젖은 합격증을 올려놓고 최영철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조심조심 닦아낸다. 그날 밤 최영철은 뜬 눈으로 밤을 샌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과 합격증의 이름을 번갈아 보며 지난 날을 참회한다. 자신의 독선이 아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전화벨이 정적을 깬다. 최영철은 기다렸다는 듯 낚아챈다. 찾았나?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이은지 양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현재 상황까지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말을 흐리자 최영철의 미간이 좁혀진다. 그런데 뭐?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보고해. 그게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팩스 기계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한다. 최영철은 전화를 든 채 팩스 기계 앞으로 다가간다. 한 줄 한 줄 인쇄되어 나오는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던 최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그 종이에는 최영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손녀 이은지의 처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거주지 부산시 사하구 재개발 예정지구 감천동 무허가 판잣집.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진 가족사항에는 부마이너스 최민수 사망, 모마이너스 이소연 8년 전, 폐암 및 생활고로 사망이라는 문구가 건조하게 적혀 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쓸쓸히 죽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 어린 손녀가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최영철을 전율하게 한다. 이소연. 그 아이 이름이 소연이었구나. 15년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왔던 여자의 이름조차 묻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문다. 더 읽어내려간다. 현재 상황 외조모 81세, 폐지 수거 일용직과 2인 가구. 본인은 새벽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 주 6일, 새벽 4시 7시 근무 중. 월 수입 약 75만 원 추정. 최영철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수행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저택을 나선다. 검은색 세단은 부산의 화려한 해운대를 지나 도시의 그늘이 짙게 들이운 감천동으로 향한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경로를 재탐색할 만큼 이은지가 사는 곳은 세상과 단절된 섬 같은 곳이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 입구에 도착하자 최영철은 차에서 내린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2025년 부산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다. 곳곳에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흉물스러운 글씨들이 담벼락을 뒤덮고 있고 금이 간 시멘트 벽 사이로는 잡초가 무성하다. 최영철은 지팡이를 짚고 숨을 몰아쉬며 사람이 겨우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와 곰팡이 냄새의 수행원이 인상을 찌푸리지만 최영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서에 적힌 번지수를 찾아 헤맨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반지하 방 창문이 최영철의 눈에 들어온다. 창문이라기보다는 땅바닥에 붙은 작은 환기구에 가까운 그곳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최영철은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창문 안을 들여다본다. 습기가 차서 뿌연 유리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은지의 외할머니다. 손마디가 다 굽은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펴서 묶고 있는 모습을 보며 최영철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통증을 느낀다. 사돈이 될 수도 있었던 저 노인이 내 아들 탓에 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최영철은 차마 인기척을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친다. 그때 골목 저 아래쪽에서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최영철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그림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본다. 가방을 맨 이은지다. 새벽 배달을 마친 이은지는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가방을 맨 채 곧장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뛰어들어간다. 최영철은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내 그 자리에 대기시키고 홀로 분식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은지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다. 카운터에 선 이은지는 들어오는 손님마다 허리가 꺾일 정도로 굽실거리며 인사를 한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밝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얼굴에는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다. 손님이 잠시 끊긴 틈을 타 이은지가 주방 한쪽에서 냄비 뚜껑을 열고 남은 떡볶이 국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는다. 한 손에는 숟가락을, 다른 한 손에는 영어 단어장을 든 채 씹을 시간도 아까운 듯 입을 오물거리며 단어를 외운다. 목이 메어 가슴을 툭툭 치면서도 시선은 단어장에서 떼지 않는 그 독한 모습. 최영철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 위로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인다. 그 핏줄이 맞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기질은 자신을 꼭 빼닮았다.
그때 안쪽에서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자가 튀어나와 소리를 지른다. 야, 은지, 너 설거지 제대로 안 해? 저기 물때 낀 거 안 보여? 놀란 이은지가 먹던 밥을 등 뒤로 숨기며 벌떡 일어난다. 죄송해요, 사장님. 손님이 계속 오셔서. 지금 바로 할게요. 핑계는 어린 게 벌써부터 요령만 피우고. 너 이번 주 일당에서 깐다. 사장의 모욕적인 언사와 부당한 대우에도 이은지는 연신 죄송합니다를 되뇌며 행주를 가져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영철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린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사장의 멱살을 잡고 가게를 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최영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참을 인자를 새긴다. 잠시 후 이은지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게 뒷문으로 나온다. 빈 박스와 플라스틱 병들을 정리하며 아까 미처 다 먹지 못한 음료수 병을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둔다. 그리고 다시 박스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간 사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최영철은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인다. 떨리는 손으로 이은지가 입을 대고 마셨던 빈 음료수 병을 낚아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린다. 골목 모퉁이로 돌아온 최영철은 기다리고 있던 수행원에게 음료수 병을 건네며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지시한다. 비서실장한테 전해.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이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안으로 결과 나오게 하라고 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수행원이 병을 소중히 받아들고 사라지자 최영철은 다시 골목 어귀에 숨어 이은지의 퇴근길을 기다린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분식집 문이 열리고 파김치가 된 이은지가 걸어 나온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낮인데도 음침한 골목을 이은지는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씩씩하게 걸어간다. 무서울 법도 한데 그녀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여서 최영철은 차마 눈을 떼지 못한다. 골목 속으로 사라지는 손녀의 등 뒤로 최영철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야. 할아비가 너무 늦게 왔구나.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차로 돌아온다. 운전석에 앉은 최영철은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아닌 개인 고문 변호사다. 김 변호사, 나다.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해서 집으로 와. 수학이 넘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최영철의 눈빛이 매섭게 빛난다. 유 원장을 전면 수정해야겠어. 그리고 호적 정리도 다시 한다. 내 핏줄을 내 호적에 올릴 거야. 최영철의 단호한 선언이 차안 공기를 무겁게 가른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욱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진다. 최영철은 이제 남은 생을 걸고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로부터 저 작은 소녀를 지켜내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최영철은 아직 모르고 있다. 그의 수상한 움직임을 이미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최영철의 차량을 지켜보던 또 다른 그림자가 어딘가로 은밀하게 문자를 보낸다. 그날 밤 부산 해운대 최영철의 저택. 최영철은 서재에 앉아 김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유 원장 수정안, 호적 정리 서류, 재산 분할 계획서. 펜을 들고 서명하려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한다. 발신자는 비서실장이다. 최영철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온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다. 일치율 99.99%. 친손녀가 확실하다는 과학적 증명.
최영철의 눈가가 붉어진다. 알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된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이은지, 내 손녀를 재산 상속 1순위로 올려. 나머지는 모두 삭제. 김 변호사가 놀라 안경을 벗으며 사촌 누이와 조카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최영철의 대답은 단호하다.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싸우더라도 상관없다고. 내 유산은 내 핏줄한테만 간다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최영철은 비서실장 단 한 명뿐이라고 답한다. 김 변호사가 안도하며 최대한 은밀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소문은 최 씨 일가의 핏줄들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부산 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최미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문다. 연기가 천장으로 소용돌이치며 올라간다. 옆에는 조카 강민재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화면이 빠르게 넘어간다. 강민재가 노트북 화면을 돌린다. 화면에는 최영철이 허름한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과 분식집 앞에서 이은지를 지켜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이다. 최미숙의 눈이 가늘게 좁혀진다. 강민재가 비서실장 컴퓨터를 해킹해서 알아낸 정보를 설명한다. 이은지, 19살, 죽은 민수의 딸, 그리고 어제 유전자 검사가 의뢰되었다는 사실, 오늘 밤 김 변호사가 삼촌 집에 갔다는 정보까지. 담배를 쥔 최미숙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린다. 유언장을 바꾸려는 것이 분명하다. 30년 넘게 오빠 눈치 보면서 참고 산 세월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수천억이 날아가는 상황.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엄마, 그 애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최미숙이 담배를 재떨이에 세게 비벼 끈다. 연기가 마지막으로 피어오르다 사라진다. 강민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진다. 그 애가 사는 동네는 완전 빈민촌이라고 한다. CCTV도 없고 경찰도 잘 안 가는 곳이라고.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최미숙이 담배를 또 한 개비 꺼내 문다. 손이 떨린다. 양심과 탐욕 사이에서 단 3초도 안 돼 결정을 내린다. 흔적 남기지 마. 강민재가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통화를 시작한다. 울산에서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돈은 넉넉하게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틀날 저녁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이은지는 새벽 배달을 마치고 낮 시간 분식집 아르바이트까지 끝낸 후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걸음이 무겁다. 골목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지만 이은지는 피곤해 지쳐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가방을 맨 채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거친 손이 입을 막는다. 이은지의 눈이 커진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다. 남자는 3명이다. 모두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은지를 끌고 어두운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간다. 이은지가 발버둥을 치지만 남자들의 힘은 너무 세다. 한 남자가 이은지의 가방을 낚아챈다. 가방이 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날아가 바닥에 내팽개쳐진다. 책들과 필통이 바닥에 흩어진다. 연세대 합격을 위해 밤낮으로 펼쳤던 교재들이 진흙탕에 나뒹군다. 남자가 이은지의 뺨을 때린다. 짝! 이은지의 고개가 옆으로 꺾인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른다. 입안에서 쇳맛이 번진다.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을 가른다. 거기서
남자들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골목 입구에 최영철이 서 있다. 72세의 노인이지만 눈빛은 불타는 듯 강렬하다. 뒤에는 수행원 2명이 함께 서 있다. 최영철은 사실 오늘도 손녀를 지켜보기 위해 몰래 이곳에 와 있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던 것이다. 이은지가 피 묻은 입술로 중얼거린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새어나온다. 최영철이 남자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온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화산 같다. 내 놈들, 내 손녀한테 손을 대? 남자 하나가 비웃으며 재벌이라더니 경호원도 없이 다니냐고 조롱한다. 최영철이 필요 없다고 짧게 대답한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한테는. 최영철이 신호를 보내자 수행원 2명이 앞으로 나선다. 남자들이 몽둥이를 꺼내 들지만 전직 특수부대 출신인 수행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순식간에 남자 둘이 제압당한다. 팔이 꺾이는 소리와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진다. 바닥에 나뒹구는 남자들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진다. 마지막 남은 남자가 칼을 꺼내 들며 발악한다. 하지만 떨리는 손이 그의 공포를 드러낸다. 칼날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짝인다. 최영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남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누가 시켰지? 남자가 대답하지 않자 최영철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진다. 말 안 하면 경찰에 넘기겠다고 한다. 아니면 여기서 직접 손가락을 하나하나 부러뜨릴 수도 있다고. 최영철의 눈빛이 너무나 진심이어서 남자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결국 남자의 입이 열린다. 최미숙. 최미숙이란 여자가 시켰다고. 돈을 받았다고. 최영철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역시 그년이었다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온다. 최영철이 수행원에게 눈짓을 한다. 경찰을 부르라는 명령. 폭행과 살인미수로 고소할 거라고. 최미숙도 공범으로 엮으라고. 최영철은 남자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은지에게 다가간다. 이은지는 피 묻은 얼굴로 최영철을 올려다본다. 당신이 누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최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은지야. 이은지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 놀라 물어본다. 최영철이 무릎을 꿇고 이은지와 눈높이를 맞춘다. 72세 노인이 진흙탕 골목에 무릎을 꿇는다. 양복 바지가 진흙에 젖어 들어간다.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테이프로 붙인 낡은 사진을 꺼낸다. 이은지의 눈이 커진다. 자신이 아빠 유품으로 간직하던 바로 그 사진이다. 나다. 나. 내 할아버지다. 이은지가 얼어붙는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최영철이 울먹이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야기한다. 일치율 99.99%. 넌 내 손녀가 맞다고. 이은지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러다 갑자기 최영철의 손을 뿌리친다. 거짓말. 최영철이 손을 뻗으며 은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은지는 듣지 않는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는 안 오셨잖아요. 이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진다. 12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아빠가 병원 복도에서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엄마가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최영철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숨이 막힌다. 시끄러우니까 끊으라고 했잖아요. 전화 끊었잖아요. 최영철의 몸이 휘청거린다. 손이 땅을 짚는다. 이은지가 흐느끼며 외친다. 아빠는 수술대에도 못 올라가고 복도에서 죽었다고. 수술비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최영철이 가슴을 움켜쥔다. 심장이 쥐어짜지는 것 같다. 은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은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는다. 미안하다고 살아나냐고. 아빠가 돌아오냐고. 이은지가 최영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다. 한 번, 두 번, 세 번. 힘없는 주먹이지만 최영철에게는 천근만근 같다. 매번 주먹이 닿을 때마다 최영철의 몸이 뒤로 밀린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는다. 받아낸다. 이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는 듯이.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 이은지가 주저앉아 울부짖는다. 최영철도 함께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박는다. 이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는다. 미안하다. 은지야. 이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경찰이 도착하는 소리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수행원이 다가와 최영철을 부축하려 하지만 최영철은 손을 뿌리친다. 그리고 이은지에게 간청한다. 가지마. 내 곁에 있어달라. 최영철이 재킷을 벗어 이은지의 어깨에 걸쳐준다. 따뜻한 재킷이 이은지의 차가운 어깨를 감싼다. 하지만 이은지는 재킷을 벗어던진다. 재킷이 진흙탕에 떨어진다.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이은지가 흩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피 묻은 손으로 책들을 주워 담는다.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이은지가 몸을 휙 돌려 골목 안쪽으로 뛰어간다. 최영철은 따라가고 싶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다. 일어서려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은지야, 은지야. 하지만 이은지는 돌아보지 않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손녀의 뒷모습. 점점 작아지는 그림자. 최영철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부짖는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밤이다. 경찰이 도착하고 남자 셋은 체포된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실린다. 경찰관들이 최영철에게 조서 작성을 위해 동행을 요청하지만 최영철은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다. 수행원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선다. 온몸이 후들거린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차에 타기 전 최영철은 이은지가 사라진 골목을 한참 바라본다. 바닥에는 이은지가 흘린 피가 아직 남아있다. 붉은 핏자국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다. 최영철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본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 내 피다. 내 핏줄의 피. 떨리는 목소리로 수행원에게 지시한다. 내일 아침에 최미숙과 강민재를 고소하라고. 살인교사와 공갈미수로. 변호사를 총동원해서 감옥에 보내라고. 그리고 은지 집 앞에 경호원을 배치하라고. 24시간.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최영철은 차에 올라타지만 시동을 걸지 않는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손녀가 내뱉은 말들을 곱씹는다. 아빠가 수술대에도 못 올라가고 복도에서 죽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모두 사실이다. 12년 전 급한 회의 중에 걸려온 모르는 번호.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와 절규. 하지만 최영철은 차갑게 한마디만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시끄러우니까 끊어. 그것이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최민수는 병원 복도에서 숨을 거뒀다. 최영철은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이제 최영철의 목을 조르고 있다. 최영철은 머리를 핸들에 박고 통곡한다.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한없이 작아지는 72세 노인. 수천억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날 밤 최영철은 병원 신세를 진다. 급성 스트레스로 혈압이 200을 넘어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링거가 꽂힌다. 산소호흡기 마스크가 얼굴을 덮는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본다. 하얀 천장이 멀게만 느껴진다. 옆에는 비서실장이 지키고 서 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한다. 최미숙과 강민재는 새벽에 체포되었다고. 구속수사가 들어갔다고. 그리고 이은지 집 앞에 경호 인력을 배치했다고. 최영철이 눈을 감는다. 그 애가 나를 봐주겠냐고 중얼거린다. 내가 너무 늦게 왔다고. 너무 늦었다고. 링거 바늘 꽂힌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위로한다. 은지 양도 충격이 컸을 거라고. 시간.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최영철은 며칠간 병상에 누워 지낸다. 그동안 회사 일도 재산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전화가 수십 통 걸려오지만 모두 무시한다. 오직 손녀 생각뿐이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진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고 나간다. 식사가 들어와도 손을 대지 않는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최영철은 결심한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본다. 아침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겠어. 비서실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최영철의 눈빛이 달라진다. 내가 높은 곳에서 손을 뻗는다고 은지가 잡아주겠냐고 한다. 내가 내려가야 한다고. 그 아이가 사는 세상으로. 그 아이의 눈높이로. 퇴원 수속 밟아. 그리고 감천동 재래시장 위치 알아봐. 비서실장이 어리둥절해하며 재래시장이냐고 되묻는다. 응. 장 보러 갈 거야. 최영철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하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참회는 이제부터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다. 최영철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한다. 손녀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아니 얻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릎 꿇을 준비를 한다. 퇴원 수속을 마친 최영철은 수행원의 부축도 거부하고 홀로 병원 로비를 나선다. 비서실장이 대기시켜둔 검은색 세단 앞에서 최영철은 잠시 멈춰선다.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운전석 문을 연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말리지만 최영철은 고개를 젓는다.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건강 걱정은 필요 없다고. 최영철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다. 오래간만에 잡는 핸들이 낯설다. 수십 년간 뒷좌석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 한다. 내비게이션에 감천동 주소를 입력한다. 이은지가 사는 그곳. 하지만 목적지는 이은지의 집이 아니다. 감천동 재래시장이다. 차는 해운대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점점 낡고 허름한 동네로 들어선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난다. 최영철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본다. 병색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다. 재래시장 주차장에 도착한 최영철은 차에서 내려 시장 입구를 바라본다. 평생 백화점과 고급 레스토랑만 드나들던 사람에게 재래시장은 낯선 세계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생선 냄새, 김치 냄새, 튀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른다. 최영철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좌판에 앉은 할머니들이 채소를 다듬고 있다. 생선 가게에서는 아저씨가 칼로 생선을 손질한다. 정육점에서는 고기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린다. 모든 것이 낯설다. 최영철은 한 정육점 앞에 멈춰 선다.
쇼케이스 안에 진열된 고기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최영철은 그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감이 오지 않는다. 정육점 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묻는다. 어느 부위가 필요한지, 등심인지 안심인지 불고기용인지. 최영철은 잠시 망설인다. 부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평생 요리사가 해준 음식만 먹었고 고기를 직접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국 끓이는 거요. 주인이 사골이냐 양지냐고 묻는다. 최영철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양지로 주세요. 주인이 고기를 썰어 포장해 준다. 최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낸다. 안에는 수백만 원어치 카드들과 몇 장의 만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다. 계산을 마치고 고기를 받아든 최영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다시 시장 골목을 걷는다. 이번에는 채소 가게 앞에 선다. 무, 배추, 파를 산다. 할머니가 채소를 골라 봉투에 담아준다. 최영철은 그것을 받아든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무게다. 생각보다 무겁다. 생선 가게를 지나가다 최영철은 또 멈춰선다. 고등어를 산다. 장을 보는 내내 최영철의 손에는 점점 더 많은 봉투가 들린다. 두부, 김치, 계란, 콩나물. 하나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평생 몰랐다.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에 들러 사과와 배를 산다. 과일을 담은 봉투까지 받아들자 최영철의 양손이 꽉 찬다. 시장을 나와 차로 돌아오는 길, 최영철은 숨이 가빠 몇 번이나 멈춰 선다. 72세의 몸으로 이렇게 많은 짐을 들고 걷는 것이 버겁다. 겨우 차에 도착해 짐들을 뒷좌석에 실으며 최영철은 생각한다. 은지는 매일 이런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렸겠구나. 가슴이 미어진다. 차에 시동을 걸고 이번에는 감천동 이은지의 집으로 향한다. 가파른 언덕길 입구에 차를 세우고 최영철은 뒷좌석에 짐들을 꺼낸다. 그리고 한 손에 하나씩 봉투를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한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숨이 턱까지 찬다. 헐떡이며 멈춰서서 숨을 고른다. 가슴이 벌렁거린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다시 걷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드디어 이은지의 집 앞에 도착한다. 허름한 대문 앞에서 최영철은 숨을 크게 들이쉰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른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타난다. 이은지의 외할머니다. 외할머니는 최영철을 보자 잠시 멈칫한다. 낯선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잔뜩 들고 서 있다. 외할머니가 누구냐고 묻는다. 최영철이 입을 열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목이 막힌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최영철은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대문 앞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72세 노인. 외할머니가 놀라 뒤로 물러선다. 용서해 주십시오. 외할머니가 어리둥절해한다. 최영철이 머리를 조아린다. 자신이 최영철이라고 은지 할아버지라고 밝힌다. 외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진다. 최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외할머니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왔냐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수가 전화했을 때를 떠올린다. 당신이 전화를 끊었다고, 시끄럽다고 말했다고. 최영철이 이마를 땅에 박는다. 죄송하다고 반복한다. 외할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친다. 민수는 복도에서 죽었다고. 수술실 문 앞에서. 당신 아들이. 그리고 우리 소연이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8년 전에 죽었다고. 폐암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의 병으로 죽은 거라고. 최영철의 어깨가 격하게 떨린다. 외할머니가 계속 말한다. 은지는 그때 겨우 7살이었다고. 그 어린 게 엄마 장례식에서 울지도 못했다고. 할머니 걱정할까봐.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최영철이 몸을 일으켜 외할머니를 마주본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친다. 하나는 회한으로, 하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최영철은 다 자기 죄라고 인정한다. 그럼 왜 이제 와요? 12년이나 지나서. 최영철은 대답할 말이 없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은지가 나타난다.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다. 가방을 메고 있다. 얼굴에는 아직 며칠 전 맞은 자국이 멍으로 남아있다. 이은지는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최영철을 본다. 최영철이 이은지를 본다. 이은지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리고 외할머니 뒤로 숨는다. 왜 왔냐고 묻는다. 최영철이 말을 잇는다. 밥을 해주고 싶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싫어요. 제발. 한 번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은지가 소리친다. 최영철의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외할머니가 대문을 닫으려 한다. 돌아가라고.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고. 부탁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안 됩니다. 쾅. 대문이 닫힌다. 최영철은 닫힌 대문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 있다. 봉투에 담긴 장본 것들이 옆에 놓여 있다. 고기, 채소, 과일. 모두 이은지를 위해 산 것들. 최영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시간이 흐른다. 1시간, 2시간. 최영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저녁 무렵 대문이 조금 열린다. 외할머니가 얼굴을 내민다. 아직도 여기 있냐고 묻는다. 최영철은 기다리겠다고 답한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쉰다. 돌아가라고. 은지가 안 만난다고.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외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대문을 닫으려 한다. 그때 최영철이 입을 연다. 12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외할머니의 손이 멈춘다. 최영철은 자신이 뭘 저질렀는지 말하고 싶다고 한다. 외할머니가 대문을 조금 더 연다. 최영철은 무릎 꿇은 채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12년 전 그날 자신은 회의 중이었다고 한다. 신규 공장 건설 관련 중요한 회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자마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외할머니가 우리 소연이라고 중얼거린다.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모님의 따님이었다고. 최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버님, 민수가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에 있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났다고. 집을 나간 자식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오만했다고. 외할머니가 그래서 끊었냐고 묻는다.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시끄러우니까 끊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그리고 회의를 계속했다고. 공장 건설 이야기를, 이익 계산을, 시장 분석을. 최영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날 밤 10시쯤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민수가 죽었다고. 자신은 믿지 않았다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병원에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최영철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 봤다고. 작은 기사였다고. 급성 뇌출혈 환자 수술비 없어 사망이라고. 외할머니가 놀라며
민수 기사가 낫냐고 묻는다.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병원 앞에서 기자가 우연히 봤나 보다고. 사회면 구석에 작게. 최영철이 흐느낀다. 그 기사를 보고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가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외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민수 장례식은 우리 셋이서 치렀다고 한다. 자신과 소연이와 7살 은지. 은지가 관 앞에서 물었다고. 할머니, 아빠는 왜 눈을 안 뜨냐고. 최영철의 몸이 떨린다. 외할머니가 계속 말한다. 그날 이후로 소연이는 망가졌다고.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 폐렴에 걸렸고 폐암으로 번졌다고. 소연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엄마 민수 아빠가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저승에서 만나면 차갑게 대하면 어떡하냐고 했다고. 외할머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최영철은 그때도 몰랐다고 한다. 며느리가 죽었다는 것도. 최영철이 땅에 이마를 박는다. 자신은 괴물이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제 자식을, 며느리를, 그리고 손녀를 지옥에 빠뜨렸다고. 됐어요. 그만하세요. 외할머니가 손을 내젓는다. 듣고 싶지 않다고. 이제 가라고. 은지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외할머니가 대문을 닫으려 한다. 최영철이 마지막으로 외친다. 저 짐들만이라도 받아달라고. 제발. 은지가 먹을 거라고.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다고. 필요 없어요. 쾅. 대문이 완전히 닫힌다. 최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옆에 놓인 장본 봉투들을 바라본다.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던 탓에 봉투 안의 채소는 시들어가고 있다. 최영철은 봉투들을 대문 앞에 놓고 천천히 일어선다. 다리가 저려 비틀거린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언덕을 내려간다. 뒤를 돌아본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다. 은지야, 할아비가 다시 올게. 중얼거리며 최영철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날 밤 이은지의 방. 이은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본다. 대문 앞에 놓인 봉투들이 보인다. 외할머니가 방에 들어온다. 이은지에게 자라고 말한다. 이은지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저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몇 시간이나 있었냐고. 외할머니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이은지가 창밖을 바라본다. 할머니, 저 진짜 용서 못해요.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알아.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외할머니가 이은지를 안는다. 우리 은지가 착하다는 걸 다 안다고. 근데 어떤 건 용서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만 이은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다. 미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 그날 밤 이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머릿속에 무릎 꿇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왜 이제 오는 건지. 12년 전에 왔으면 아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은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온다. 조용히, 외할머니가 듣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최영철은 다시 감천동 재래시장에 나타난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짐을 산다. 정육점에서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산다.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 외에 갈치와 조기도 산다. 채소 가게에서는 어제보다 더 많은 종류를 산다. 시장 상인들이 최영철을 기억한다. 어제 그 낯선 할아버지, 서툰 손놀림으로 장을 보던 노인. 오늘도 똑같이 어색하게 물건을 고르는 모습이 안쓰럽다. 정육점 주인이 말을 건넨다. 어제도 왔었다고. 많이 산다고. 최영철이 손녀한테 줄 거라고 대답한다. 주인이 효자라고 손녀복이 많겠다고 말한다.
최영철은 씁쓸하게 웃는다. 효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문다. 양손 가득 장을 본 최영철은 다시 감천동 언덕을 오른다. 어제보다 더 힘들다. 어제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었던 탓에 무릎이 부어 있다.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온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헐떡이며 언덕을 오른다. 이은지의 집 앞에 도착한다. 어제 놓고 간 봉투들은 사라져 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다. 최영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다시 대문을 두드린다. 이번에는 대문이 열리지 않는다.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최영철은 기다린다. 한참을 기다린다. 여전히 대문은 열리지 않는다. 최영철은 오늘 산 짐을 대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는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해가 중천에 떠오른다. 뜨거운 햇볕이 최영철의 등을 내리쬐다. 땀이 흐른다. 옷이 땀에 젖어 들어간다. 하지만 최영철은 움직이지 않는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최영철을 바라본다. 수군거린다. 저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어제도 봤는데 계속 무릎 꿇고 있다고. 뭔 일이 있나 보다고.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다가온다. 괜찮냐고 묻는다. 왜 여기서 이러냐고. 최영철이 고개를 든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괜찮다고 대답한다. 아주머니가 쓰러지겠다고 걱정한다. 최영철이 대답한다. 저 안에 제 손녀가 있다고. 아주머니가 이은진의 집을 본다. 눈빛이 복잡해진다.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안다. 이은지와 외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이은지에게 가족이라곤 외할머니밖에 없다는 것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은지 친할아버지냐고.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은지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선다. 오후가 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최영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입술이 바짝 마른다. 목이 타들어간다. 하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다. 저녁 무렵 대문이 조금 열린다. 외할머니가 얼굴을 내민다. 또 왔냐고 묻는다. 최영철이 고개를 숙인다. 외할머니가 말했다고 한다. 안 받는다고. 최영철이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외할머니가 한숨을 쉰다. 이러지 말라고 한다. 건강만 망가진다고. 최영철은 괜찮다고 답한다. 외할머니가 말한다. 은지는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거라고. 최영철이 대답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외할머니가 말없이 대문을 닫는다. 최영철은 다시 혼자가 된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는다. 밤이 되어도 그 자리에 있다. 달이 뜬다. 차가운 밤바람이 분다. 최영철의 몸이 떨린다. 하지만 무릎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자정이 넘어서야 최영철은 천천히 일어선다. 다리가 굳어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 몇 번이나 비틀거린다. 오늘 가져온 짐을 대문 앞에 놓고 최영철은 언덕을 내려간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최영철은 같은 일을 반복한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래시장에 간다. 장을 본다. 언덕을 오른다. 대문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다. 짐을 놓고 돌아간다. 매일매일. 일주일이 지난다. 시장 상인들이 최영철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고기와 채소를 준비해 놓는다. 오늘은 갈치가 싱싱하다고 말한다. 은지한테 가져다 주라고. 무가 좋다며 서비스로 하나 더 준다고.
상인들의 호의에 최영철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다. 동네 사람들도 최영철을 알게 된다. 매일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노인.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한 할머니가 최영철에게 물을 가져다 준다. 이거라도 마시라고. 최영철이 감사하다고 말하며 물을 받아 마신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순간 눈물이 난다. 2주일이 지난다. 최영철의 무릎은 이제 검게 멍이 들어 있다. 양복 바지는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한때 부산 최고의 재벌이었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명의 늙은 할아버지만 있을 뿐이다. 어느 날 최영철이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대문이 열린다. 외할머니가 나온다. 손에 수건과 물 한 컵을 들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만하라고. 이러다 정말 쓰러진다고. 최영철이 고개를 든다. 눈빛은 여전히 간절하다. 괜찮다고 대답한다. 외할머니가 소리친다. 괜찮지 않다고. 나이가 몇인데 이러냐고. 물컵을 최영철 앞에 놓는다. 이거라도 마시라고. 최영철이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는다. 감사하다고 중얼거린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쉰다. 은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한다. 최영철이 알고 있다고 대답한다. 외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춘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진심은 알겠어요. 최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밥 한 끼만 해주게 해주십시오. 외할머니가 최영철을 내려다본다. 무릎 꿇고 있는 노인.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그 얼굴에서 외할머니는 진심을 본다. 들어오세요. 최영철이 귀를 의심한다. 외할머니가 대문을 활짝 연다. 들어오라고. 은지한테 물어보겠다고. 최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할머니를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선다. 다리가 떨린다. 비틀거린다. 외할머니가 최영철의 팔을 잡아 부축한다. 조심하라고 말한다. 최영철이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반복한다. 최영철은 외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좁은 마당, 시멘트가 갈라진 바닥, 낡은 빨랫줄, 녹슨 대야, 가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 외할머니가 최영철을 작은 마루에 앉힌다.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다. 외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안에서 외할머니와 이은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외할머니가 말한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또 오셨다고. 2주일째라고. 매일 무릎 꿇고 계신다고. 나이가 얼마인데. 한 번만 봐주자고. 이은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침묵만 흐른다. 긴 침묵. 그리고 이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한 번만이에요. 최영철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외할머니가 밖으로 나온다. 들어오라고 한다. 은지가 허락했다고. 최영철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신발을 벗는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작은 방, 낡은 벽지, 곰팡이 냄새.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이 선명하다. 구석에 이은지가 앉아 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최영철은 방 입구에 멈춰선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다. 이은지가 두려워할까봐. 은지를 부르지만 이은지가 고개를 들지 않는다. 최영철이 무릎을 꿇는다. 방바닥에, 손녀 앞에, 할아비가 밥 좀 해주고 싶다고 말한다. 한 끼만 먹어주면 안 되겠냐고. 이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는다. 긴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이은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한 번만이에요.
그 다음엔 정말 안 와요. 최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고맙다. 은지야. 정말 고맙다. 최영철은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녀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외할머니가 최영철을 일으킨다. 부엌으로 가자고 한다. 최영철이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이은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손녀. 최영철은 외할머니를 따라 좁은 부엌으로 간다. 낡은 가스레인지, 녹슨 싱크대, 금이 간 도마. 이곳에서 이은지와 외할머니는 수년간 연명해 왔다. 외할머니가 앞치마를 건넨다. 최영철이 그것을 받아두른다. 7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이다. 그리고 최영철은 요리를 시작한다. 서툰 손놀림으로,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마음만은 간절하게. 최영철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가스레인지를 바라본다. 평생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 없는 사람. 칼을 잡아본 적도, 냄비를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 72년간 다른 사람이 차려준 밥만 먹어온 사람. 외할머니가 조용히 옆에 선다.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최영철이 입술을 깨문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연다. 최영철이 며칠간 가져다 놓은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다. 고기국이라도 끓이시겠어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외할머니가 양지 덩어리를 꺼내 싱크대에 놓는다. 그리고 칼을 건넨다. 최영철이 칼을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먼저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야 해요. 최영철이 칼을 고기에 댄다. 힘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른다. 칼날이 고기 위에서 미끄러진다. 외할머니가 지켜보다 못해 최영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이렇게요. 천천히. 두 노인의 손이 겹쳐진다. 함께 칼을 움직인다. 고기가 조금씩 잘린다. 크기가 들쭉날쭉하지만 어찌어찌 썰어진다. 이제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야 해요. 외할머니가 대야에 물을 붓는다. 최영철이 썬 고기를 조심스럽게 물에 넣는다. 물이 금세 붉게 변한다. 1시간쯤 담가놔야 해요. 1시간. 최영철이 벽에 걸린 시계를 본다. 오후 3시. 그동안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 외할머니가 무와 파를 꺼낸다. 무는 껍질을 벗겨서 큼직하게 썰어야 해요. 국물 맛이 우러나게. 최영철이 물을 받아든다. 껍질부터 벗겨야 하는데 감자칼조차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 칼을 무에 대는데 손이 미끄러진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친다. 피가 배어나온다. 외할머니가 황급히 최영철의 손을 잡는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외할머니가 구급상자를 꺼내 밴드를 붙여준다. 최영철은 그 시간이 부끄럽다. 손녀밥 한 끼 해주겠다고 나섰는데 무 하나 제대로 못 깎다니.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을 집어든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인다. 껍질이 조금씩 벗겨진다. 두껍게, 울퉁불퉁하게, 하지만 어찌어찌 벗겨진다. 물을 큼직하게 썬다. 크기가 제각각이다.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작다. 외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지켜본다. 팔을 손질한다. 뿌리를 자르고 겉껍질을 벗긴다. 이것도 서툴다. 파가 여기저기 흩어진다. 최영철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1시간이 지나고 고기의 핏물이 어느 정도 빠진다. 외할머니가 큰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린다. 물을 넣고 고기를 넣으세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야 해요. 최영철이 냄비에 물을 붓는다. 손이 떨려 물이 밖으로 튄다. 고기를 넣는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른다. 냄비 안에 물이 점점 끓어오른다. 보글보글 소리가 난다. 거품이 올라온다. 외할머니가 말한다. 거품을 걷어내야 해요. 국물이 맑아져요. 국자를 건네준다. 최영철이 국자로 거품을 떠낸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국물까지 함께 떠낸다. 몇 번을 반복하니 그나마 조금 나아진다. 이제 물을 넣으세요. 최영철이 썰어둔 물을 냄비에 넣는다. 풍덩, 풍덩 소리를 내며 무가 국물 속으로 들어간다. 약한 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1시간 더 끓여야 해요. 최영철이 불을 줄인다. 냄비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그 앞에 쪼그리고 앉는다. 냄비를 지켜보듯 앉아있다. 외할머니가 옆에 앉는다. 둘 다 말이 없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만 들린다. 한참이 지나고 외할머니가 입을 연다. 할아버지, 네, 당신, 정말 후회하세요? 최영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평생 후회할 겁니다. 민수가 죽을 때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빠, 라고 중얼거렸어요. 당신을 찾은 게 아니라 은지한테 아빠가 되고 싶었던 거겠죠. 최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좋은 아들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했어요. 소연이를 사랑했고 은지를 아꼈어요. 외할머니가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그런 아들을 당신이 말을 잇지 못한다. 최영철은 고개를 숙인다. 변명할 수 없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국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운다. 그 냄새 속에 두 노인의 슬픔이 섞여 있다. 1시간이 더 지난다. 외할머니가 냄비 뚜껑을 연다. 김이 왈칵 쏟아진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다. 간을 봐야 해요. 외할머니가 소금과 국간장을 건넨다. 최영철이 소금을 조금 넣는다. 국간장도 조금 넣는다.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본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다. 그냥 딱 적당하다. 최영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됐습니다. 됐어요. 외할머니가 국물을 떠서 맛본다. 고개를 끄덕인다. 잘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최영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흐른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받는 칭찬. 요리에 대한 칭찬. 파를 썰어서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최영철이 남은 파를 썬다. 이번엔 조금 나아졌다. 냄비에 파를 넣는다. 파가 국물 위에 동동 뜬다. 이제 됐어요. 불을 끄세요. 최영철이 불을 끈다. 완성이다. 첫 요리. 손녀를 위한 첫 요리. 외할머니가 밥을 짓는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온다. 식탁을 준다. 낡은 식탁이지만 정성스럽게 닦는다. 최영철이 국을 그릇에 담는다. 손이 떨려 국물이 조금 흘린다. 조심조심 그릇을 식탁에 옮긴다. 밥도 담는다. 김치도 꺼낸다. 상이 차려진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 외할머니가 안방을 향해 소리친다. 은지야, 밥 먹자. 안에서 대답이 없다. 외할머니가 다시 부른다. 은지야. 한참 뒤에 문이 열린다. 이은지가 나온다.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울었던 것 같다. 이은지가 식탁을 본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최영철을 본다. 최영철은 앞치마를 두른 채 멀찍이 서 있다. 가까이 가면 이은지가 불편할까봐. 이은지가 식탁에 앉는다. 외할머니도 앉는다. 최영철은 서 있다.
앉으세요. 외할머니가 말한다. 최영철이 조심스럽게 이은지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앉는다. 세 사람이 식탁을 마주한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이은지가 숟가락을 든다. 국을 한 숟가락 뜬다. 입에 넣는다. 씹는다. 삼킨다. 최영철이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이은지가 밥을 한 숟가락 뜬다. 다시 국을 뜬다. 먹는다. 외할머니도 먹기 시작한다. 최영철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다. 그저 두 사람이 먹는 모습만 바라본다. 이은지가 먹다가 눈물을 흘린다. 뚝뚝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진다. 외할머니가 이은지의 등을 쓰다듬는다. 은지야. 이은지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최영철을 본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본다. 맛없어요. 최영철의 가슴이 철렁한다. 무도 들쭉날쭉하고 간도 제대로 안 맞고 고기도 질겨요. 이은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데 이은지가 눈물을 훔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최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이은지가 다시 숟가락을 든다. 밥을 뜬다. 국에 말아 먹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다. 아빠가 이런 밥 한 끼 먹어봤을까요? 최영철의 어깨가 떨린다. 할아버지가 해준 밥. 아빠는 단 한 번도 못 먹었을 텐데. 이은지가 숟가락을 쥔 손을 떤다. 나는 지금 먹고 있는데. 최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은지 앞으로 간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미안하다.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이은지가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숟가락은 놓지 않는다. 계속 먹는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할머니도 울면서 먹는다. 최영철은 무릎 꿇은 채로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본다. 이은지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운다. 국도 다 마신다. 빈 그릇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잘 먹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최영철은 바닥에 엎드려 온다. 외할머니가 최영철의 어깨를 두드린다. 이제 그만 우세요. 하지만 최영철은 멈출 수 없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린다. 이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춘다. 그리고 돌아서서 최영철을 본다.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최영철이 고개를 든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이은지를 본다. 와도 돼? 이은지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인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어서 알아채기 힘들 정도지만 최영철은 본다. 확실히 본다. 이은지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최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운다. 외할머니가 옆에 앉아 함께 운다. 부엌에 남은 국 냄새가 두 노인을 감싼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냄새가. 그날 이후 최영철은 매일 이은지의 집에 나타난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감천동 언덕을 오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한다. 매일 쉬지 않고. 처음에는 국밖에 못 끓이던 최영철이 이제는 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는다. 외할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준다. 칼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간 맞추는 법. 최영철은 메모를 한다. 낡은 공책에 빼곡히 적는다. 무는 큼직하게, 생선은 중불에서 천천히,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부터. 72세 노인이 초등학생처럼 공부한다. 한 달이 지난다. 이은지는 여전히 최영철과 대화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에만 있지는 않는다. 식탁에 나와 앉는다.
그것만으로도 최영철은 감사하다. 어느 날 저녁 최영철이 생선을 굽고 있을 때 이은지가 부엌 문 앞에 선다. 뭔가 말하려다 망설인다. 최영철이 돌아본다. 은지를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이은지가 아니라고 대답하며 돌아가려 한다. 최영철이 조심스럽게 배가 고프냐고 묻는다. 거의 다 됐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은지가 멈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할아버지, 생선 뒤집을 때 국자로 눌러야 골고루 익어요. 최영철의 손이 멈춘다. 이은지가 자신에게 말을 건 것이다. 조언을 해준 것이다. 고맙다고 대답하며 국자로 생선을 살짝 누른다. 지글지글 소리가 더 커진다. 이은지가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선다. 하지만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 2달이 지난다. 최영철의 요리 솜씨가 늘었다. 이제는 외할머니의 도움 없이도 혼자 밥상을 차릴 수 있다. 찌개, 구이, 조림, 나물. 종류도 다양해졌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최영철을 단골로 대한다.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다고 말하고 배추가 좋으니 김치 담그려면 이걸로 가져가라고 한다. 최영철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동네 사람들도 최영철을 알아본다. 은지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디 가냐고 묻는다. 최영철은 장 보러 간다고 대답한다. 이제 이 동네의 일원이 되었다. 부산 최고의 재벌이 아니라 감천동에 사는 평범한 할아버지로. 어느 날 아침 최영철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은지가 나타난다. 학교 가기 전이다. 가방을 맨 채로. 이은지가 식탁에 앉는다. 최영철이 놀라 돌아본다. 보통 이은지는 최영철이 떠난 후에 밥을 먹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최영철이 밥상을 차린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김치. 이은지가 숟가락을 든다. 먹기 시작한다. 최영철은 건너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밥을 뜬다. 이은지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것은 처음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린다. 이은지가 입을 연다. 할아버지, 계란말이 맛있어요. 최영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래냐고 다행이라고 대답한다. 다음에도 이거 해주세요. 그럼 매일 해줄게. 이은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계속 먹는다. 최영철은 숟가락을 들 수 없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그저 이은지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본다. 3달이 지난다. 어느 토요일 오후 최영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이은지가 들어온다. 할아버지를 부르며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한다. 최영철이 고개를 휙 돌린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진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는다. 뭐라고 되묻는다. 할아버지가 사는 곳. 궁금해요. 최영철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은지가 자신의 집에 가고 싶다고? 처음으로? 지금 갈지 잠깐 준비하고 갈지 묻는다. 이은지가 작게 웃는다. 최영철이 이은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도 처음이다. 이은지가 지금 가자고 대답한다. 외할머니도 함께 가기로 한다. 3사람은 언덕을 내려와 최영철의 차에 탄다. 차는 감천동을 떠나 해운대로 향한다. 풍경이 점점 달라진다. 낡은 건물이 사라지고 고층 빌딩이 나타난다. 바다가 보인다. 이은지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외할머니도 긴장한 표정이다. 차는 해운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선다. 최영철의 저택 앞에 멈춘다. 이은지와 외할머니가 차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본다. 3층짜리 서양식 저택, 넓은 정원, 분수,
두 사람에게는 다른 세상이다. 이은지가 묻는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냐고. 최영철이 그렇다고 대답하며 들어가자고 한다. 대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간다. 가정부들이 놀라서 최영철을 맞이한다. 최영철이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며 이은지와 외할머니를 소개한다. 내 손녀랑 사돈 어르신이라고. 잘 모셔드리라고. 가정부들이 허리를 굽힌다. 이은지와 외할머니는 어색해한다. 최영철이 집안을 안내한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값비싼 그림들. 이은지는 조심스럽게 걸어다닌다.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최영철이 2층으로 올라간다. 복도 끝 방 하나를 가리킨다. 은지를 부르며 여기라고 말한다. 문을 연다. 안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 있다. 넓은 침대, 책상, 옷장.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인다. 이 방, 은지 방이야. 이은지가 놀라 최영철을 본다. 자기 방이냐고 되묻는다. 최영철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은지가 언젠가 올까봐. 이은지가 방 안으로 들어간다. 책상 위에는 새 공책들과 필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옷장을 열어보니 새 옷들이 걸려 있다. 모두 이은지 사이즈다. 이은지의 목소리가 떨린다. 할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가. 은지야, 여기서 할아비랑 살면 안 될까? 이은지가 최영철을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할머니도 모시고 셋이서 함께. 여기는 방도 많아. 할머니 방도 1층에 준비해놨어. 외할머니가 놀라 최영철을 본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사냐고 묻는다. 부탁입니다. 제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최영철이 다시 무릎을 꿇는다. 이은지의 방 한가운데서 할아비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살았다고 말한다.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은지가 눈물을 훔친다. 외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인다. 이은지가 말을 잇지 못한다. 최영철이 고개를 든다. 싫으면 안 된다고. 억지로는 안 한다고. 은지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평생이라도. 이은지가 창밖을 본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햇살이 반짝인다. 감천동 반지하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 할머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외로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어. 할머니 모시고 잘 살게. 이은지가 외할머니를 본다. 외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은지야, 할머니는 괜찮다고. 내가 좋으면 하라고. 이은지가 다시 최영철을 본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최영철은 그 자리에서 와락 울음을 터뜨린다. 기쁨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진다. 이은지가 다가와 최영철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처음으로 손녀가 할아버지를 만진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그 말에 최영철은 더 세게 운다. 외할머니도 함께 운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일주일 후 이은지와 외할머니는 감천동을 떠나 해운대 저택으로 이사한다. 집은 금세 생기가 돈다. 이은지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외할머니의 기침소리가 1층에서 들린다. 최영철은 매일 아침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한다. 아침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는다. 최영철이 만든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은지가 말한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최영철이 잘 볼 거라고 격려한다. 우리 은지는 똑똑하니까. 이은지가 떨린다고 말한다. 최영철이 괜찮다고, 할아비가 믿는다고 대답한다. 이은지가 밥을 먹으며 미소 짓는다. 외할머니도 흐뭇하게 바라본다.
식사가 끝나면 최영철이 이은지를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 차 안에서 이은지는 공부한 내용을 최영철에게 이야기한다. 오늘 영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설명한다. 최영철이 자신은 영어를 못한다고 말한다. 은지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묻는다. 이은지가 웃으며 할아버지도 공부하라고 말한다. 최영철은 이은지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한다. 학교 앞에 차를 세우고 이은지가 내린다. 할아버지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한다. 최영철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답한다. 이은지가 학교로 들어간다. 최영철은 이은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외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신다. 최영철이 편한지 물어본다. 불편한 건 없는지. 외할머니가 편하다고 대답한다. 너무 편해서 꿈 같다고. 다행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외할머니가 최영철의 손을 잡는다. 고맙다고 말한다. 정말 고맙다고. 최영철이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답한다. 용서해 주셔서. 두 노인은 함께 눈물을 글썽인다. 오후가 되면 최영철은 다시 학교로 이은지를 마중 나간다. 이은지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온다. 할아버지를 부르며 손을 흔든다. 최영철이 차에서 내려 손을 흔든다. 오늘 시험이 어땠냐고 묻는다. 이은지가 잘 봤다고 대답한다. 할아버지가 응원해줘서. 최영철이 우리 은지가 최고라고 말한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이은지가 말한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데려다 주냐고. 최영철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묻는다. 응, 우리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자랑스럽다고. 최영철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은지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린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또 우시면 안 돼요. 이은지가 웃으며 최영철의 팔을 두드린다. 최영철은 눈물을 참으며 웃는다. 행복한 눈물이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인다. 최영철이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눈다. 이은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외할머니가 낮에 정원을 산책한 이야기를 하고 최영철은 내일 무엇을 해줄지 물어본다. 밤이 되면 최영철은 이은지의 방에 들른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다. 이은지가 들어오라고 대답한다. 최영철은 침대 옆에 앉는다. 이은지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있다. 오늘도 수고했어, 은지야. 할아버지도요. 내일 아침엔 뭐 먹고 싶어? 계란말이요. 할아버지가 만든 거. 알았어. 내일 아침에 만들어줄게. 최영철이 이은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은지가 눈을 감는다. 최영철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방을 나온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가는 최영철의 발걸음이 가볍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오른다. 민수야, 애비가 은지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해준 사랑을 내가 다 해줄게. 중얼거리며 최영철은 눈을 감는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온다. 3년이 흘렀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울산 달천공원묘지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하다. 최민수의 묘비 앞에 돗자리가 펼쳐지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진다. 이은지가 최영철이 좋아하는 잡채를 커다란 그릇에 담아 상 한가운데 놓는다. 외할머니가 준비한 김밥과 과일들도 함께 놓인다. 최영철은 예전처럼 아들이 좋아하던 소주 한 잔을 묘비 앞에 따른다. 묘비 속 최민수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다. 15년 전 그날처럼 세 사람은 돗자리에 둘러앉는다. 최영철은 이제 75세가 되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이은지는 22세가 되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예전에 앙상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밝은 청년이 되었다. 외할머니는 84세.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며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어 움직임이 더 느려졌다. 최영철이 묘비를 쓰다듬는다. 민수야. 은지가 대학 졸업했다. 우등으로. 이제 대학원 간단다. 이은지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졸업증서 사진을 놓는다. 아빠, 나 약속 지켰어.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온다. 벚꽃잎이 흩날려 세 사람 주변에 떨어진다.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리는 것 같다. 도시락을 펼치고 함께 먹기 시작한다. 최영철이 만든 음식들이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만든 정성스러운 밥상. 이은지가 할아버지가 만든 잡채를 입에 넣으며 맛있다고 말한다. 최영철이 흐뭇하게 웃는다. 한참을 먹다가 최영철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은지야, 이거 뭐예요, 할아버지? 열어봐. 이은지가 봉투를 연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있다. 이은지가 서류를 보다가 눈이 커진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이제 은지 이름이야. 예. 외할머니도 놀라 최영철을 본다. 최영철이 차분하게 설명한다. 저택의 명의를 이은지 앞으로 옮겼다고. 그리고 통장에는 생활비와 학비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걱정 없이 쓸 수 있다고. 할아버지, 저는 할아비가 나중에 없어도 은지랑 할머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이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죠. 최영철이 미소 짓는다. 그래야지. 할아비도 그러고 싶어.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외할머니가 최영철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영철이 고개를 젓는다.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해줘서. 도시락을 다 먹고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앉는다. 최영철이 최민수에게 이야기한다. 민수야, 할아비가 은지 잘 키웠지? 내가 봐도 자랑스럽지? 이은지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본다. 아빠, 나 행복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 또 불어온다. 벚꽃잎이 묘비 위에 내려앉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최영철이 돗자리를 접으려다 허리를 펴지 못한다. 이은지가 황급히 할아버지를 부축한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해서. 이은지와 외할머니가 짐을 나눠든다. 최영철은 가벼운 것만 들고 천천히 걷는다. 산을 내려가는 길, 최영철이 몇 번이나 멈춰선다. 숨을 고르기 위해서다. 이은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본다. 할아버지, 병원 가봐요. 아니야. 나이 들면 다 이래. 괜찮아. 하지만 이은지는 불안하다. 예전 같지 않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인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탄다. 이은지가 운전대를 잡는다. 이제는 이은지가 운전을 한다. 최영철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최영철이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민수야, 할아비 잘했지? 이은지가 백미러로 할아버지를 본다. 최영철의 옆얼굴이 노을에 물들어 있다. 평화로운 표정이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 집에 도착하니 어느새 해가 넘어가고 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최영철은 일찍 방으로 들어간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다. 이은지가 외할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인데 어쩔 수 없지. 병원에 모시고 가볼까요? 외할머니가 한숨을 쉰다. 은지야, 우리 할아버지 많이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은지의 손이 멈춘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혀 소리를 낸다. 할머니,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그냥 지금처럼 잘해드리자. 후회 없게. 이은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가가 뜨거워진다. 그날 밤 이은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난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던 할아버지. 서툰 손으로 처음 밥을 해주던 할아버지.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중 나오던 할아버지. 눈물이 흐른다. 이은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는다. 3년 전에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빠를 죽인 사람이라고 미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할아버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새벽 1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다. 이은지가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연다. 복도 불을 켜자 최영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할아버지. 이은지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한다. 외할머니도 놀라 방에서 나온다. 119 불러요. 외할머니가 전화기를 든다. 최영철의 얼굴이 창백하다. 식은땀이 흐른다. 숨이 가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최영철이 간신히 눈을 뜬다. 이은지를 본다. 떨리는 손을 들어 이은지의 뺨을 쓰다듬는다. 은지야. 네, 할아버지. 저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곧 구급차 와요. 최영철이 희미하게 웃는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구급차가 온 것이다. 며칠 후 병원. 최영철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워 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다. 큰 수술을 했지만 75세의 나이에는 무리였다고 한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은지는 최영철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다. 외할머니는 창가에서 기도를 올린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운다. 이은지는 3일 동안 병실을 떠나지 않는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할아버지 곁을 지킨다. 손을 꽉 잡고 깨어나길 기다린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최영철이 천천히 눈을 뜬다. 이은지를 본다.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잘 나오지 않는다. 이은지는 귀를 가까이 댄다. 최영철이 간신히 속삭인다. 은지야. 할아비. 행복했어? 이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할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꼭요. 최영철이 고개를 살짝 젓는다. 그리고 계속 말한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할아비,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할아버지. 최영철이 이은지의 손을 꽉 쥔다. 힘은 없지만 마음을 담아서. 은지야,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빠처럼. 착하게. 할아버지,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이은지가 흐느낀다. 최영철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그가 천천히 눈을 감는다. 숨소리가 점점 느려진다. 심전도 기계의 삐소리가 점점 길어진다. 그리고 길고 긴 신호음 하나가 병실을 가득 채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은지가 최영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는다. 외할머니가 달려와 이은지를 안는다.
둘 다 함께 운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온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영철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사흘 후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붐빈다. 최영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감천동 동네 사람들, 재래시장 상인들이 찾아온다. 이은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한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또 인사한다. 감천동 아주머니 하나가 다가와 이은지의 손을 잡는다. 은지야,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 동네에서 매일 장 보시던 모습 잊을 수가 없네. 재래시장 정육점 주인도 온다. 은지 양, 할아버지가 처음 가게 오셨을 때 기억나요. 고기 부위도 모르시면서 열심히 배우시던 모습. 정말 은지 양 사랑하셨어요. 조문객들이 차례로 이야기를 전한다. 최영철의 마지막 3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영정사진 속 최영철이 환하게 웃고 있다.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작년 봄 벚꽃이 만개했던 날의 사진. 최영철의 얼굴에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일주일 후 울산 달천공원 묘지. 최민수의 묘 옆에 새로운 묘비가 세워진다. 최영철 1950-2025. 이은지가 두 묘비 앞에 꽃을 놓는다. 아빠의 묘 그리고 할아버지의 묘. 아빠, 할아버지 왔어. 이제 둘이 함께 계시네. 바람이 불어온다. 따뜻한 봄바람. 벚꽃잎이 날린다. 외할머니가 이은지 옆에 선다. 은지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 행복하게 가셨어. 네, 할머니. 이은지는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두 묘비를 번갈아 본다. 아빠, 할아버지. 하늘에서 화해하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이은지와 외할머니만 남는다. 이은지가 마지막으로 두 묘비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선다.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간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아빠와 할아버지는 이제 함께 계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뒤를 따라온다. 축복처럼. 3년 후 이은지는 서울의 한 대학 강단에 서 있다. 사회복지학 강의 첫날. 학생들이 이은지를 올려다본다. 여러분, 저는 이은지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의 의미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한다. 가족의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저는 할아버지를 늦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3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액자가 놓여 있다. 하나는 아빠의 사진, 하나는 할아버지의 사진. 이은지는 두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아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온다. 이은지는 책상 서랍을 연다. 안에는 할아버지가 요리를 배우며 적었던 낡은 공책이 들어있다. 빼곡한 메모들. 무는 큼직하게, 생선은 중불에서, 은지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이은지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는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그리운 눈물이다. 이은지는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다음 강의 준비를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 봄은 또다시 왔다.